생각해보면 시간은 그냥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연을 나누고 월을 나누고 초까지 나눠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가 또 가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그냥 원래 시간은 통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고요.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오늘은 일부 역사 6장 한국사에서 역사에서 배우는 흥망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역사에서 배우는 흥망의 법칙. 최고의 병법서이자 가장 오래된 경영 전략서인 손자병법에서는 싸움의 승패 원인에 대해 불가승제기, 가승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패배의 원인은 내부에 있고 승리의 원인은 적에게 있다는 의미다. 패망을 자초한 국가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면서 만주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패망도 그 주요 원인은 내부에 있었다. 연개 소문이 죽자 그의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간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아버지에 이어 망리지가 된 남생은 동생인 남건에게 망리지 자리를 빼앗기자 국내성을 거점으로 남건의 군사와 대립하면서 아들 헌성을 시켜 당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했다. 남생의 요청에 당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군대를 보내 요동의 여러 성들과 고구려 서변의 요충지인 신성을 함락하고 평양성을 포위했다. 결국 남산이 먼저 항복했고 더 항전하던 남건이 뒤이어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가 연개 소문의 세 못난 아들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역시 스스로 패망을 재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의자왕은 무왕의 장남으로 태어나 장부의 기질을 갖추고 효와 우애에도 두터워 성왕이 될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숙적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하고 요충지인 당항성을 빼앗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의자왕은 즉위 15년을 넘어서면서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다. 충신 성충의 간곡한 충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명장 계백이 남아있어 황산벌에서 5천 결사대로 김유신의 5만 대군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삼천 국녀는 백마강의 꽃잎이 되어 떨어졌고 의자왕은 무릎을 꿇고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그 휴야 장군들에게 술잔을 바친 후 2800명의 백제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다. 서남 해안을 지키던 군인 출신인 견훤이 900년에 일으킨 후백제의 기세는 927년 무렵에 신라의 수도 경주를 장악할 정도로 대단했다. 당시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온 왕건의 1만 군사도 견훤과의 팔공산 싸움에서 대패했고 왕건은 겨우 목숨만 구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왕건을 능가했던 견훤의 세력이 약해진 원인 역시 내분에 있었다. 첫째 아들 신검이 넷째 아들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다음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견훤은 유폐된 지 3개월 만에 금산사를 탈출해
자신의 적인 왕건을 찾아가 몸을 의지했다. 이후 왕건은 견훤과 함께 10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로 쳐들어가 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고 신검을 비롯한 견훤의 세 아들은 모두 왕건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분을 사귀지 못한 견훤은 등창이 터져 죽고 말았다. 견훤에게는 미칠 노릇이었고 왕건에게는 운도 이런 운이 없었다. 성업의 조건. 성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3대 또는 최소 2대가 걸린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의 적극적인 정복전쟁으로 삼국 중 제일 먼저 국가 융성기를 이루었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두 왕의 제위기간 100년 동안 만주 전체와 한강 유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했다. 신라와 백제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융성기를 이루었다. 백제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 3대 제위기간 75년에 걸쳐 국운이 상승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체제를 정비한 신라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3대 76년에 걸쳐 왕권 강화와 함께 우산국과 금강과야, 대가야 정복 등 국토 확장에 나섰다. 특히 진흥왕 때는 백제 성왕과 힘을 합해 과거 백제가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은 뒤 다시 백제를 공격해 한강 유역을 신라의 영토로 확정했다. 이때 백제 성왕은 신라와의 충복 옥천 싸움에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이끄는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신라는 이렇게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당나라와 손쉽게 외교 통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환경은 신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당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살수대첩은 전쟁 승리의 법칙의 종합판.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전쟁 승리 법칙을 모두 보여주는 종합판이었다. 당시 고구려의 영양왕은 중국을 항상 경계하면서 국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영양왕 9년에는 요수를 건너 수나라의 영주를 선제 공격했고 이에 맞서 수문제는 즉시 30만 명의 대군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마침 장마철이어서 수나라 대군은 보급로가 끊겨 양식이 바닥났고 때맞춰 전염병까지 돌았다. 결국 수나라 대군은 평양 근처에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영양왕 23년에는 수양제가 10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그런데 수양제는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 장수들에게 모든 군사 행동은 자신의 허락을 받고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원활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수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자 원정 나온 입장인 수나라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조바심이 일었다. 고구려는 이런 수나라 군대를 성 안으로 유인해 매복한 군사들을 공격함으로써 대승을 올렸다. 그러다 마침내 압록강 부근에서 수나라 군사 30만 5천 명과 고구려의 군사들이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을지문덕은 왕의 명을 받들어 거짓으로 항복해 적의 허실을 탐지하고 돌아왔고 수나라 장수 우중문과 우문술은 을지문덕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수나라 군대의 군량미가 거의 바닥이 났음을 눈치챈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하는 작전을 펼쳤다. 7번을 싸워 그때마다 모두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달아난 것이다. 수나라는 곧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살수를 건너 평양성 30리 거리에 진을 쳤다. 을지문덕은 마지막으로 힘빼기 작전에 들어갔다. 우문술에게 거짓으로 항복할 뜻을 알린 것이다. 지칠 대로 지친 우문술은 을지문덕의 항복을 핑계삼아 서둘러 군사를 돌려 철수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그런 수나라 군대를 뒤쫓아가서 총 공격을 감행했다. 30만 5천 명의 수나라 군사 중 살수대첩에서 목숨을 건져 돌아간 사람은 2,700명에 불과했다. 싸움은 용맹하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또 객관적 전력이 더 우세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 영양왕과 을지문덕은 물러설 때와 공격할 때를 알고 계략과 무력을 적절히 사용해 대승을 거두었다. 살수대첩으로 종지부를 찍은 이때의 싸움은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지치게 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지연술과 지형 지물인 물을 이용해 창의적인 전쟁을 한 한니발의 전략, 전장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스키피오의 전략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쟁 승리의 법칙 종합판이었다. 조선 왕조의 세 가지 장수 비결. 조선 왕조는 518년간 이어진 세계적으로 드물게 오래간 왕조였다. 조선 왕조는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 일본의 천황 통치 시대와 중국 고대 주왕조를 빼놓고는 제일 오래 지속되었다. 조선 왕조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국 초기부터 100년에 걸쳐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 기틀을 탄탄하게 다진 덕분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5명의 왕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종은 사병 폐지, 호패법 실시 등으로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했다. 4대 왕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김종서를 시켜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확정지었다. 세조는 직전법 실시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 성종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펴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리학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은 것이었다. 불교나 다른 종교 또는 학파는 개인의 구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회를 낫게 하는 데는 체계적인 접근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유교인 성리학은 개인의 향상과 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갖추고 있으면 개인으로서의 인격과 사회 리더로서의 덕과 기술을 함께 갖출 수 있었다. 성리학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당파 싸움의 온상이 되기도 했지만 유교 자체가 추구하는 내성 외왕 지도,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쌓고 밖으로는 왕의 위협을 이룬다는 뜻은 개인과 사회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이데올로기였다. 세 번째 이유는 시스템에 있었다. 조직 운영은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나 주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주장이 구체화된 시스템, 리더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조선의 통치 제도는 그 이전 왕조들에 비해 훨씬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되었다. 인간의 인지와 조직 운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조선의 500년 도읍지였다.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자락에 도읍지 공사까지 시작했지만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로 마음을 바꿔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다시 정했다. 그리고 왕이 거쳐야 할 경복궁의 궁궐터는 조선의 건국 이념을 설계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이 정했다. 당초 왕사인 무학대사가 지금의 필운동을 추천했으나 정도전의 반대로 지금의 경복궁 자리로 바뀌었다. 경복궁이라는 궁궐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다. 오늘날 경복궁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장소는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임금님에게 백성의 소리를 전하는 열린 광장이었다.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 경기관찰사 박원종이 거사를 했을 때 백성들은 반정부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밤을 새워 경복궁을 에워싸고 함성을 질렀다. 그런가 하면 중종 때 남궁과 홍경주 일파가 조광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는 성균관 유생들과 일반 백성 수천 명이 경복궁 밖에서 통곡을 하기도 했다. 중종은 하는 수 없이 조광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거두고 그의 형벌을 유배형으로 바꾸어 내렸다. 민심 운운하고 국민의 뜻이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어느 것이 민심이고 어느 것이 국민의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열린 광장이 없다면 민심을 듣는 일은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만다. 열린 광장이 열린 광장으로 살아있으면서 민심이 부릅뜬 눈으로 역사를 지켜보고 있느냐는 그 나라 역사의 흥망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주 복주라 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의미다. 역사의 가르침은 군주시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도 당연히 같은 의미를 지닌다.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점인데요. 정말 배울 만한 점이 진짜 많아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간은 누구나 비열해질 수 있다 입니다. 이건 어느 책에서 본 말씀인데요.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2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26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